이 영상은 벨리 AI 플랫폼의 둘리님이 공유해주신 글과 리포트를 편집하여 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총 2편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가치 투자는 내재 가치보다 저렴한 주식을 사서 시장 가치가 내재 가치에 수렴하는 것을 기대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밸류에이션이라는 도구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낚싯대를 샀다고 해서 바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가 자주 나오는 곳을 찾아서 적절한 미끼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 선정에서 투자 검토 그리고 매매 집행의 모든 과정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야 충동 매매에 휩싸이지 않고 전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회는 어디에서 주로 나오고 어떻게 찾을까요? 이것은 워런 버핏과 같이 퀀트 모델의 주된 예측 기간을 넘어서는 장기적 타임프레임에서 접근하거나 신생기업이나 테마에 집중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작성된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95년의 역사를 가진 네덜란드 자산운용사 로베코에서 작성한 더 비그 북 오브 트렌드 앤드 시메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주식을 고르는 전통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자산군 단위에서부터 거시경제 데이터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주식을 소거해 나가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 저평가 기회를 찾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가치 투자라는 말이 아주 범위가 넓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잘 알려진 가치 투자자들 중에는 바텀업 방식으로 리서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특성에 먼저 주목하는 바텀업 투자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은 총 6,000개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2,498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을 섬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법한 기업을 먼저 걸러내야 합니다. 기업 분석을 통한 장기 투자의 길은 아주 험난합니다. 주식시장은 승자 독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에서 7%의 주식만이 생애에 걸쳐 주식시장 전체의 가치 창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반이 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음의 수익률을 냅니다. 따라서 승자가 될 주식을 충분히 많이 고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장기 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분석에만 의존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자산이 많은 저성장 기업을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탄탄한 기업은 항상 PER, PBR 등과 같은 이익 멀티플이 높고 DCF 분석을 통한 적정 가격에도 비싸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주식도 살 정도로 기준을 너그럽게 두면 성장의 끝자락에 있는 기업을 사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업 분석을 통해 어떤 산업이 성장 과정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에 요약해서 소개해드릴 로베코의 더 비그 북 오브 트렌드 앤드 시메틱 인베스팅은 산업 분석을 위해 필요한 프레임워크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DCF 분석에서 핵심적인 변수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가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100% 직역하지는 않았고 내용 전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외부 자료도 사용했습니다. 추세와 테마 투자의 개념. 우리가 좋든 싫든 세상은 항상 변화합니다. 세계의 끊임없는 구조적 변화는 현재 지배적인 기업 또는 사업 환경이 시장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이에 도전하는 기업 또는 사업 환경이 기존 시장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합니다. 추세와 테마 투자의 목적은 기술, 규제, 사회 문화적 변화에서 수익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투자처를 나누는 다양한 기준인 벤치마크 지수, 국가, 업종 등은 장기적인 초과 수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미래의 수익 가능성을 측정해서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기회를 찾아 집중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 전통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큰 추세와 테마를 따르는 게 낫습니다. 이미 수백 가지 테마 펀드들이 출시되었고 2020년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세와 테마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의하는 추세란 실제로 발생하는 물리적인 변화나 사회 환경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테마는 중요한 변화 또는 진화의 바탕을 이루는 아이디어나 논의를 의미합니다. 추세 투자는 실제 변화를 관찰하고 예측하여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투자 기법입니다. 테마 투자는 조금 더 규범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하나의 주제로 엮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현상에 대해 추세 투자와 테마 투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추세 투자 접근법은 에너지원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가치 사슬의 어느 부분이 경제적인 이득을 볼지 예측합니다. 그러나 테마 투자 접근법은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니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연관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추세 투자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이고 더 유동적으로 관리됩니다. 테마 투자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테마는 거의 바뀌지 않지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서브 테마들은 추세가 진화하면서 바뀝니다. 성공적인 테마 투자자는 보편적인 테마의 틀은 지키면서도
추세의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조정합니다. 추세와 테마의 중요한 차이는 테마는 하나의 단독적인 개념으로 다뤄지는 한편 추세는 더 큰 메가트렌드에 묶일 수도 있고 다수의 작은 추세로 분할되어 일종의 계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추세와 테마 투자라는 접근법이 왜 투자자에게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접근 가능한 모든 투자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단기적인 잡음을 걸러내고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테마와 추세 투자는 투자자에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원리와 과정을 보고 그 변화의 거시경제, 미시경제적 시사점을 분석하는 분석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기준을 따라 지역, 업종에 따라 주식을 분석하면 거의 대부분의 가치를 창출한 소수의 추세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한 투자처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소프트웨어, 통신기술, 이커머스를 비롯한 은행, 보험 등의 금융화와 세계화, 클린에너지, 헬스케어 등 환경과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에너지, 헬스케어 등과 같은 기술, 규제, 사회문화적 메가트렌드에 집중되었습니다. 과거 2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었던 농업, 철도, 철강, 건축, 기계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만 투자했다면 물론 소수의 좋은 투자처도 있긴 했지만 지난 100년간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쥐락펴락한 기업에는 거의 투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세와 테마는 다양한 지역, 업종, 비즈니스 생태계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분산된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추세 또는 테마에 꾸준히 투자하고만 있어도 구조적으로 고성장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노출됩니다. 주식시장은 정규 분포보다는 파레토 분포에 가깝고 승자 독식의 법칙을 따릅니다. 여러 가지 논문이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특정 시간, 업종, 국가와 개별 주식에 아주 편향되게 분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추세와 테마 투자는 장기적인 이익 흐름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인류 기업을 발굴할 좋은 접근법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단순한 업종 분류와 달리 이런 특정 테마의 초과 수익은 미래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는 행동경제학적 근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경험에 의존해 선형적인 외삽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비선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슈에 반응하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추세나 업종 간 수익률 차이같이 장기적인 정보는 중요도에 비해 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기술의 파괴적 혁신이나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발전 속도를 알아차리는데 실패합니다. 추세 투자의 매력은 대부분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출시된 수많은 테마 ETF들이 그저 한때의 유행에 그치고 장기적인 성과는 저조했습니다. 2018년에 모닝스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전에 출시된 테마 ETF의 80%는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추세와 테마 투자 전략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일시적인 수요에 의존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 벤치마크 지수와 업종 분류 체계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 투자 프레임워크는 목표로 삼은 장기 투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단기 성과에 매달리고 원치 않는 리스크에 노출되며 과거 성과를 중요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봐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투자 전략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기 있는 테마를 바꿔 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가트렌드, 추세와 테마, 순간의 유행과 작은 추세들을 나누는 이유가 투자 기회와 단순한 유행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고수익 기회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주는 영향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기술의 변화, 소비자 취향의 변화, 제도와 의사결정 기관의 변화 같은 커다란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메가트렌드는 특정 업종 비즈니스 모델의 장기적인 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과 산업은 탄생, 성장, 성숙, 쇠퇴의 연속적인 사이클을 돕니다. 추세와 테마 전략은 이 사이클의 극초반을 포착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단연간의 고도성장기와 성숙기의 장기적인 이익에서 진짜 수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로베코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메가트렌드를 포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수십 년간 영향을 줄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기술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환경 보존이라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낼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꾸준한 변화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정의하는 핵심 특성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더 거대한 메가트렌드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은 2019년에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강조한 추세들입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향후 10년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추세와 연관된 위험을 설문조사한 자료입니다.
기술 진보는 단연코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가장 오래된 메가트렌드입니다. 신기술은 종종 비선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메가트렌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많이 불립니다. 이 개념이 나온 지는 10에서 20년 정도 되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전통적인 제조업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 자율주행,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나노소재 등이 있습니다. 신기술과 전통 제조업의 혼합은 생산자, 소비자, 주주가 서로 소통하고 분석하고 정보에 대응해 더 빠르고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메가트렌드와 연관된 기술은 많지만 소수의 핵심 기술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화면은 딜로이트에서 2019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사물인터넷과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산업이 확연히 더 큰 관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디지털화의 핵심 기술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생성과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습니다. 광범위한 디지털화 물결은 많은 방면에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산업의 진입장벽과 기업의 경제적 해자를 허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사실상 누구나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소매점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S&P 500 상장 기업의 평균 수명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20년도 채 안 되어서 주요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교체되는 세상입니다. 한편 디지털화는 여러 업종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디지털화로 인해 소매 유통업을 구성하던 많은 중간 상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의 지역 상인에게서 물건을 사려면 중간 유통업자의 손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알리바바 같은 이커머스 네트워크를 통해 바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스케어에서도 디지털화로 인해 제약, 진단, 처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업에서도 고리타분한 전통은행에 맞서 강력한 핀테크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경험이 없는 신흥국에서 핀테크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성공적인 기술 집약적 기업은 대부분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시아권과 유럽이 디지털화 물결의 간극을 적극적으로 메꾸고 있어 미래의 디지털 혁명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기술의 진화는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와 사이버 범죄의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문제도 훌륭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보다는 훨씬 느리고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단기적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의 장기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구 구조 메가트렌드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부상, 신흥국에서 중산층 비율의 증가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들은 문제와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는 노동시장,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에 불가피하고 거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과 같은 금융상품, 여행과 여가 서비스, 헬스케어와 요양 서비스 등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면 2100년대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현재의 3배가 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고령층은 단순히 민간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정치적인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사회보장 시스템의 약화 등 문제가 생기고 있어 더욱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신흥국 소득 수준의 증가와 중산층 비율 증가는 생활 소비재의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중산층 인구는 2015년에 대략 30억 명이었고 2030년에는 50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성장의 대부분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산층의 폭발적인 성장은 세계 경제의 중심을 바꾸고 있습니다. 2019년에 맥킨지에서는 2030년까지 중국과 인도가 국제 소비 성장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도 예상보다 빨리 발생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세대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의 강력한 동력원입니다. 거기에 198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 세대 차이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마크 페레스키가 주창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습득하고 병렬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문자보다는 그림을 선호하고 충동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절반과 거의 대부분의 노동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사고방식과 대응,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거나 집을 마련하는 등 전통적인 가치가 우선순위를 지배했다면 젊은 세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주류를 차지하는 세대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환경 보존에 대한 필요성 인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전환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2015년의 파리 기후협약 이후부터는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각자 약속한 탄소 배출 기준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금융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트렌드는 폭넓은 분야에서 비선형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원 부족, 증가하는 사회적 인식, 엄격해지는 규제 등의 요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인 조치를 강제하게 합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어츠에서는 이것을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카본 프라이싱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 2. 서플라이 스퀴즈 탄소 배출이 심한 재화의 생산에 제도적인 제한을 거는 것. 3. 그린 MP3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지원. 4. 그린텍 브레이크스루 친환경 에너지의 가격을 극적으로 낮추는 기술 발전. 기술 발전을 제외한 모든 조치는 부작용이 있고 기술 발전은 막대한 투자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환경 문제의 해결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일으키기 시작한 실질적인 위협과 증가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가게의 관점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지속 가능성을 부각한 제품의 판매량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뚜렷한 소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높은 매출을 낼 것입니다. 로베코는 3가지 메가트렌드에 입각해서 다양한 추세, 테마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와 테마를 일종의 업종으로 취급해서 리서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추세와 테마 전략의 기반입니다. 추세는 대부분 기술의 진화와 연관되어 있고 테마는 보통 지속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가 추세를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맞춰 투자하던 둘 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